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윤구병. 책 표지에 보면은 자연과 공동체 삶을 실천한 윤구병의 소박하지만 빛나는 지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작은 글씨로 다 좋다 쳐도 가난은 지긋지긋하다고요. 강요된 가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는 가난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나눔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구병 선생님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셨고요. 교직 생활을 15년 동안 하시다가 교육의 어떤 한계, 시대적인 그 요구에 한계를 느끼시고 15년 교직 생활을 정리하시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변산에 있는 변산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윤구병 이제 선생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요. 그 변산 공동체나 또는 윤구병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직접 모습을 뵐 수도 있습니다. 강의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이 책은 그 윤구병 선생님이 변산 공동체를 만들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졌고요. 그때 동안 모아놨던 그 이야기, 수필 같은 거죠. 일기 같은 것이고 수필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이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산 공동체의 초기 자리 잡을 때서부터 이제 그 10년이 지난 동안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나달 한알 속의 우주,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그 한살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변산 공동체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에 그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 핀드혼 농장 이야기, 핀드혼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콜롬비아의 그 가비오타스 이야기, 가비오타스라는 책도 그 공동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공동체 삶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 윤구병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시고 난 시점쯤에 이 공동체의 살림을 맡겨두고 세계 곳곳의 공동체들을 답사하러 다니셨다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윤구병 선생님은 아들이 9명인가 봅니다. 위로 형이 8명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1병, 2병, 3병, 4병 이렇게 가나 봐요. 그래서 9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9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철학 교수다우시게 이 지은이의 말 시작하는 부분에 자기의 인생을 또는 철학을 이렇게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나날을 길 위에서 보내자.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이 울면 바닷가 벼락 밑으로 내 등을 떠밀자. 맨 처음 나를 반길 녀석들은 상어 아닐까? 상어가 날카롭고 야무진 이빨을
제 여부인 엉덩이살에 박았다 고개를 옆으로 확 젖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 뱃구레에 머리를 박고 부드러운 창자 맛을 즐기는 다른 바다 물고기들도 보입니다. 제 몸은 조금씩 푸른빛을 더하면서 밑으로 가라앉고 수심이 달라짐에 따라 저마다 떼지어 사는 물고기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은갈치떼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저를 둘러싸 어둡던 바닷속이 환해지는 듯 싶더니 이마에 불을 단 심해어들이 거의 뼈만 남은 제 몸을 제 상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뼈를 씻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길 위에서 보내자. 그리고 정말 할 일을 다하고 쓸모없는 몸이 되면 바다에 몸을 던지자. 그리고 그것을 상상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몸뚱이 하나, 이 하나마저도 바다 속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다 나누어주자. 물고기들이 그 위쪽 물고기부터 저기 심해어까지 내 몸을 하나하나 다 뜯어먹는 이런 상상을,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모습이 그 저자의 머릿말, 지은이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몸으로 취하는 것들이 생명을 많이 취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는 게 많은 거죠. 풀에서, 식물에서 얻고, 과일도 먹고, 또 동물도 먹고, 물고기도 먹지만, 소나 닭이나 돼지,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가 몸에 쌓았습니다. 적어도 돌아갈 때 아무 쓸모없는 이 몸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조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에게 던져주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그거 또 아니라면 미생물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죠. 땅에 묻히는 방법입니다. 땅에 묻혀서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 흙이 다시 또 새 생명체를 이뤄주는 거름이라도 되게,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또 세상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오염이 될 정도로 많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속에 묻더라도 썩지 말라고 해치를 하고 관에 꽁꽁 넣어서 하죠.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저도 이 윤구병 선생님처럼 물고기의 밥이 되던, 또는 미생물이나 벌레의 밥이 되던, 그렇게 제가 받은 만큼 나누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봐서 그런지 이 책의 첫머리에 이 윤구병 선생님의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머리말에 이런 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선생님, 스승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윤 선생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당시에 66입니다. 지금은 한국 나이로 하면 81실 거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 내 나이 66. 이 나이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죽더라도 그건 자연사야. 내일 벼락 맞아 죽더라도 마찬가지야. 참 홀가분했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책은 10년간의 이야기를 이제 써놨던 글에서 발췌된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처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우여곡절이 많죠. 농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짓던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해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나마 윤구병 선생님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릴 때 모내기도 해본 적은 있고 했지만, 대부분의 여기 공동체라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양기가 기계가 다 하잖아요. 땅을 파고. 그래서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 큰 만평 농사를 혼자서 짓는데 별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에 손을 빌리니까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많은 양의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변산 공동체는 손으로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부터 이제 전체 땅을 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일부는 이제 시험이진 거죠. 이 생태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고, 이 건강한 자연에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논농사도 이 오리를 놓아서 기르는 농사를 처음부터 시도를 하십니다. 우렁이를 이용한 것도 해보려고 하셨는데, 여기 책에 보면 나옵니다.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논마저도 이제 오리를 쓰기로 했다. 그 뒤에 얽힌 이야기는 많죠. 주변 분들은 다 농약을 치고 비료를 쓰고 하는데, 이쪽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 벌레가 온다느니 병이 온다느니 하는 이웃의 성화, 이제 보상을 하라든지, 아니면 너희도 이제 그만 그거 포기하고 농사를 우리처럼 지어라, 막 이렇게 압력이 막 들어오고, 결국은 오리로 이 오리를 이용해서 했던 그 논농사는 효과를 있었기 때문에 우렁이 농사를 포기하고 우렁이로 그 벼농사와 같이 짓던 것을 포기하고 오리로 이렇게 같이 그것도 마저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농사 이 모내기를 이양기로 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합니다. 일부는 이양기로도 하고 또 일부는 손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오리들이 지나다니기에 그 당시에 나왔던 이양기는 간격이 모와 모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오리가 그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똥을 싸면 그게 또 비료가 되는 거죠. 거름이 되고, 이런 생태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기존의 그 이양기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옛날 방식으로 이제 못줄을 당겨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 시대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철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내기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이 도시에서 부산 이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라 어릴 적에 모내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해본 경험이라고는 대학교 때 이제 농촌 활동 갔을 때 모내기를 해본 적이 있죠. 그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거머리가 이제 붙어서 거머리에게 물렸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못줄을 당긴다는 것과 이 손으로 이 아주 미끄덩미끄덩한 부드러운 그 논흙에 이 모를 심는 그 기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험도 없는 분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았겠죠. 모내기 하는 날은 학교도 그만두고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며칠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작업으로 모를 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 이게 효과적이다, 비능률적이다 이 얘기를 떠나서 그 윤규병 선생님이 모내기를 끝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처음에는 막 녹초가 되고 몇 명은 뻗고 막 이런데 둘째 날에 이제 조금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아는 스님이, 경험 있는 스님이 일손도 한 번 데리고 와서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첫날하고 다른 겁니다. 막 이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야, 여기 써놓은 것을 읽자면, 야, 거기 하얀 모자 얼른 뒤로 물러서지 못해? 못줄로 코를 잘라버릴 거야? 왜 그렇게 꿈을 내? 어이, 거기 중대가리 못줄에 손 잘리고 싶어? 못 씹는 건 다음에 꽂고 얼른 뒤로 물러서. 아이고, 허리 펼침 좀 주세요.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임마, 어린애들한테 무슨 허리가 있어. 잠자코 빨리 심어. 애들 너무 구박하지 말어. 옛날 같으면 벌써 장가들 갈 나이인데 힘도 한번 못 써보고 허리 부러지면 어떡하라고. 그 못줄 밟은 놈 누구야? 어서 발 치우지 못해? 꼭 밟고 있어. 그래야 잠깐이라도 쉬지. 뭐 이런 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화내는 말이 아니고요. 이 힘든 일을 이렇게 재미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루를 끝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오늘 하루 얻은 소출만으로도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고생을 하죠. 이 능률을 따지고 효과,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행동, 이 단체 생활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일이죠. 나누는 일이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만으로 오늘 하루 얻은 이것이, 이 경험이 이미 그 벼에 대한 그 실질적인 벼의 수확만큼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처음에 3년은 넘겨야 이제 온전한 식구로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비읍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남자 식구들 가운데 막내인 비읍군이 내게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우리 식구가 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젊은이다. 그걸 왜 나에게 맡기느냐? 우리 공동체에는 만 3년을 넘겨야 온전한 식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전에는 함께 일해서 함께 일해서 거둔 것을 나누면 된다. 그리고 3년이 지나더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질 때까지는 들어오기 전에 지냈던 것은 제 몫으로 알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비읍군은 고아 출신에 그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은 예삿돈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아원을 떠나서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한두 푼 모은 것이고 이것이 그 젊은이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공동체 기금으로 내놓고 내일 쫓겨나더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받으라고 부득부득 우겨대서 참 난감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비읍군은 내민 통장은 이 비읍군은 대단히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품성뿐만 아니라 이 몸에 밴 이 습성, 사람 관계에 대한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이 그 나이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인품을 지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공동체 생활을 미리
해본 적이 있어서, 물론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비읍군을 칭찬하면서 그래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너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까 두렵다. 식구 가운데 일을 게을리하거나 내 눈에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바치고도 이렇게 알뜰하게 아끼고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뭐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비읍군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확신이 서서 이제 가져온 곳이다 하면서 이제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길만이 제가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 살러 들어왔는데,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하겠는데 그런 게 제 몸에 가까이 있으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언젠가 그러셨잖아요.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은 독이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일하러 가겠다고 일어서서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순간 고마움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받아놓은 돈을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 공동체에는 돈 쓸 일이 많죠. 그리고 또 초기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렇게 돈의 힘으로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 식구 모두가 땀 흘리고 아껴서 벽돌을 쌓고 우리 손으로 지붕을 얹을 때 비로소 그 살림터와 작업장에 공동체 정신이 주인으로 들어와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공동체 삶이 얼마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늘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 막 흥분된 상태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이 책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공동체의 삶을 한번 이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이런 공동체 삶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게 됐지만 아무래도 지금도 이렇게 끌리는 이런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아주 작은 공동체고 자식을 위해서 또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뭐 이익을 따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가정을 넘어서 조금 더 큰 단체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님들의 공동체 삶이나 또는 성직자들의 그 수도원 같은 그런 삶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내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게 공동체로 또 지역 사회로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 그런 세상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